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새롭게 함께 하게 된 주식 바이블 이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 저는 미증시 상황과 주말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기초 교육들도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노란톡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다 드리고, 그 방송 중에 못다한 내용들 마저 말씀드리고, 방송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그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안내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자로 샵 3989, 샵 3989로 주식 바이블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링크 누르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입장을 하셔도 되는데,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방송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점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파이팅 하시면서 저와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표로 일단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표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6%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9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개장 초부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오전장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그날도 급심하게 변동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4천 아래로 떨어졌으나 하루 만에 4천선을 회복을 했고, 다우지수는 마감 직전에 하락세로 전환된 뒤에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다음날 나오는 오늘이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나 10년물 국채금리가 3% 아래로 가파르게 하락한 점이 투자 심리를 일부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채금리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은 올랐고요.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안전자산이 국채로 몰리면서 금리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을 보였고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실질이 나왔으나 시장은 이미 반영해왔던 수입니다.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미 연준에서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0.5포인트죠. 리스크의 금리 인상이 반영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6월과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로레타 맥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인터뷰에서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주適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이 금리 인상을 적절하셔서 경제가 강할 때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했고, 다만 그는 향후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은 다가오는 기철의 회의에서 50bp 리스크의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연준 위원들은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 연준이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윌리엄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레스터 총재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튼 및 시몬드 연은 총재도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제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에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깊은 침체를 촉발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데이비드 테커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매도세가 끝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나스닥 지수가 22,000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동기구 업체 펠로톤의 주가는 예상보다 분기 손실이 확대했다는 소식에 8% 이상 급락을 했고, 극장체인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5%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약업체 노바백스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장중 10% 이상 하락을 했으나 저가 매수 전달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1% 오른 채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출 플랫폼 업스타트의 주가는 실적 악화에 56%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중에서 부동산, 유틸리티, 금융, 필수 소비재, 산업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 에너지 그리고 통신, 텍스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기술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좀 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하면서 시장의 매도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UBS의 마크 헤펠러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주요 경제 변수와 채권시장의 큰 폭의 움직임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스위스커트 은행의 이펙, 오지스베스카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이번 주 시장에 매도세를 줄 촉매제가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이제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4월에 8.1%로 전달에 기록한 8.5%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VT 지수는 전장보다 1.76포인트, 양적 5.6% 하락한 3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우지수 일봉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의 저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다우지수 대내외적인 악재 요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재 구간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을 좀 다져주고 나서 상승을 해주면 충분히 또다시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이 바닥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뒤쪽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주의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 역시 이 저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방 압력이 되게 된다면 적어도 이쪽까지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시장을 해보실 것 같고요. 자, 월봉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 상에서는 지금 5월 이평선이 10월 이평선을 비슷한 데드풋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도 현대주택도 20월 이평선 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락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평선 배열 자체가 보통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배열들은 종배열이긴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배열에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주의깊게 보셔야 되고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하락폭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컸어요.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나 저점 라인은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고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쪽이죠. 이쪽 라인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고점에서 한번 꺾어 내려오고 상승을 주는 그 숫자가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통 바닥을 가지고 땅바닥을 가지고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본다면 이론 쪽의 차트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추가적인 반등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땅바닥 라인 이렇게 N자 형식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하실 때는 지금은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배열 자체도 단기 입장선들이 중기 입장선들이 내려오고 있고 현재 자체도 미국 입장선을 이탈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도 크게 현재 입장선 25일 입장선을 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한번 볼게요. S&P 지수는 아까 보신 다우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월봉상 이번 입장선을 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주봉상에도 지금 민증시가 전체적으로 배열 자체가 이쁘십니다. 정배열일 때가 더 좋을 텐데 보통 정배열일 때가 상승 자체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역배열일 때가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열 자체는 오히려 역배열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모습이고요. 일봉상에서도 점을 좀 크게 이탈해서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물론 어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전봉이 나온 것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 한번 볼게요. 반도체 지수는 제가 저희 국내 증시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집중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 역시 계속 집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공산에서도 잘 해드리고 지수 이제 미국이나 증시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 러시아 전쟁 분야와 중국 공세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있는 편인데 물론 북미 상황과 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된다면 시장의 안정화는 될 수 있겠도록 판단은 되지만 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하락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트 흐름상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들이 어떤 이슈들로 지금 어려운 시장이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글로벌 이슈라고 표를 준비했었어요. 첫 번째로 미국 빅테크, 미국 98간 1초간의 증가를 했다. 그리고 역시나 러시아 전쟁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공세 관련해서 WHO의 공고사를 나왔고 그리고 비연진에 대한 불신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빅테크 159 하한간 1.달러 증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 최근 3일 동안 실제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총 1조 달러, 하나로 약 1,274
8조 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시총은 지난 3조 레일 동안 2,200억 달러, 약 241조 원이며 감소를 했고, 애플을 필두로 시총 순위별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빅테크들의 시총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7개사의 시총 감소분 합계는 약 1조 590억 달러 정도고요. 하나로 환산을 한다면 약 1,353조 원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10일이죠. 한때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했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선이 무너진 것은 작년 7월이 처음이고, 지난해 11월 6만 9천 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최근 뉴욕 증시 급락과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 위험자산 회피하려는 심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근 미국 증시와 공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기술 정책으로 유동성이 줄면서 투자자분들은 투기성 자산에서 발을 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 억만장자 가상화폐 투자자인 마이클 로보그레치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적어도 향후 수분기 동안은 변동성이 큰 어려운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변동성이 큰 시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러시아 침공 핵 확산 센스의 진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전쟁이 단기화가 되면서 각종 원자재라든지 사료, 곡물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经济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에 관련된 섹터들만 수급이 몰리고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냉전 조시 후에 30여 년간 봉인됐던 핵이라는 위험한 망령의 국기도 함께 흘리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이 핵 망령이라는 것은 핵전쟁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냉전 시대에 나섰던 국내 정치 도구로서의 핵 석박 부활, 그리고 핵무기를 손에 넣고자 하는 국가들의 등장을 통칭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결될지와는 무관하게 세계는 앞으로 수년간 이런 위험을 떠안은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 실패로 기결될 경우에 그 위험의 강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요. 무엇보다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빠진 러시아 군인들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소형 전략, 핵탄두 등을 이용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꼽히고 있어요.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과의 핵출동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이 엄연한 현실임을 새삼 일깨운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그런 냉전 시대에서는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핵 협박인데요.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는 양측의 불화가 핵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단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핵 위협을 동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을 했는데, 러시아가 최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암시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좀 강화를 한 것으로 볼 때는 현재까지는 이 같은 핵 협박이 실질적으로는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고요.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관계로 중국이 만에 하나 대만 침공을 선택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크게 하도록 핵 협박을 하는 방법을 중국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경고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또 있죠. 우리나라와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우리나라나 일본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핵 협박 카드를 고수할 수 있고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핵 보유국인 인도나 파키스탄 역시 러시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이제 신문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부분도 있고요. 이 피로감이 시장에도 쌓여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또 이제 중국 코로나 공세도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인플레 우려 위에서 금리를 인식을 하면서 금리 상황을 계속 갈 수 있는데 이 인플레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크게 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엄격한 봉쇄 조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저는 계속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고를 WHO에서 사무총장이 권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CNN 등에 따르면 이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 형태를 생각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특정 국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사무총장은 중국의 감염증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왔다면서 이런 엄격한 방법은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고 좋은 부처 습관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고 그런 설명을 했고요. WHO의 마이크 라이언 기득 대응 팀장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강도 높은 락다운을 둘러싸고 전문가에서 일반인의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애초에 이런 중국과 비슷한 봉쇄 방식을 시행했었죠. 다른 나라 국가들도 시행을 했는데 지금의 국가들은 대부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규제를 완화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보존하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재확산되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에 한번 영향을 한번 줄 수 있나도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했고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고 풀었던 돈을 물가가 상승하면서 풀었던 돈들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오미크론 재확산 여부도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연준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 채우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공감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명분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공공 엔진이 인플레이션 공포는 줄었지만 오히려 경제 침체는 더 우려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공공엔진의 정점을 찍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소비자들의 4월 예상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전망치에 비해서 0.3% 약간 2.3%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강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뜻하고요.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강한다고 해도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연준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난달 좀 더 낙관적인 제품을 보여줬는데 3년치를 기준으로 한 예상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0.1% 올랐어요. 3.9%를 보였지만 이 역시 사상 최고치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고요. 최근에 물가도 $100 이하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금리 인수가 인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인정을 했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결국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모아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전에 해왔던 구조와는 다르게 금융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급하게 내려가는 아니면 서서히 내려가느냐의 차이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좀 겪어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와 이슈는 글로벌 증시와 이슈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국내 증시와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은 세린지엔지, 도화인 종목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 외에 에스프리텍, 고영텍스, 중진, 다스코 등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보면 플라스틱 관련주, 우크라이나 복구 제공 관련주, 그리고 차기 정부 윤석열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이슈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와는 국내 증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 먼저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고점에서 2000 초반에 12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을 보이고 나서 그래서 박스권으로는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이고 있었고 최근에 어제 저점 기준으로 이탈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노란색에 계신 분들한테도 박스권으로는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이탈이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게 더 감사할 정도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주봉상에도 역시나 지금 고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점을 찍고 쭉 이탈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주식이 한번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쭉 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봉상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이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아까 미증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횡보의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누구든지 바닥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 팔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산다는 것은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의미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고점에서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 딱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과 어깨에 부합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월봉 차트도 보셨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락의 가능성이 좀 코스피보다는 좀 덜했었는데 역시나 저점 기준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점에서 내려오고 상승 그리고 하락 내려오는 모습이 있죠. 주봉상 차트를 볼게요.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이죠. 좀 찍고 나서 역시나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하는 땅바닥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이론상이랑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라는 게 없어서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양봉이 나와서 상승을 해줄지 이 부분도 글로벌 증시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흐름도 같이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강의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24%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0.39%의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내 이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한번 지금 시장 한번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료 관련 기술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사료 관련해서 한일사료죠. 한일사료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사료, 그리고 삼프리, 스테이트피드, 메디카나 이렇게 곡물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은 미증시 영향과 이런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이런 인플레 우려 관련돼서 인플레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보였던 트윈 비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는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도하인지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미국 증시 볼 때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이 봤잖아요.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에서는 조금 강보합, 하이닉스는 사 그리고 네이버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강보합, LMS 강보합.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들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내 주식 이슈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계속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국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코스피가 최근에 연저점을 찍고 환율은 연고점을 찍었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어제 10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완화가 약세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55% 내려서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 기준 2600선 하회는 2020년 11월 30일 이후에 7개월여 만이고요.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장 초반에는 지난 1월 28일 기록한 장중 연저점을 뚫고 2% 이상 떨어져서 2553.02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미국 선물지수가 반등을 하고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174억 원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55% 내린 856.14의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워낙에 높아요. 그래서 환율이 높다 보니까 정상 수치가 2년 만에 적자 유지에 있다는 비판을 전합받고요. 지난 3월 정상 수치가 2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익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탓에 정상 수치는 흑자폭이 크게 줄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에는 결사법인의 해외 배당 지급까지 몰려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상 수치가 약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가뜩이나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상폐를 하는 경제통계국장은 수출이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 지급이 늘며 본원소득 수지 숫자가 축소된 점도 정상수지 숫자폭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의 경우 정상수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해 글로벌 공급 차질 등 악조건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국장은 4월 정상수지 적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지난달 수강 기준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고 12월 결사법인의 배당도 지난 4월에 몰려 있어서 일시적인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더 높이면 환율은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요. 향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안정 등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무역 수지와 함께 정상 수지도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해 외환시장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188.8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270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 강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보세 등에 따른 것이고요. 미 연준은 FOMC 회의를 통해서 빅스텝 금리 인상을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두어 차례 더 남아 있어서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대비해서 5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워낙 경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금리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는 것 역시 한국은행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통화스와프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경우에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죠.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환율 안정화에 나선 경험이 있고요.
당시에 맺은 한국과 미국의 통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재연장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의아하긴 해요.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일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해서 체결이 된다면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미각에서는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해서 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중에 보면 이제 EU의 외교수장이 러시아 외환을 이유해서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기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들이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거는 좀 오래되긴 했죠. 그렇지만 이 피로감이 계속 쌓이고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푸틴의 보복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를 비우호 국가에 수출 금지를 하는 것에 서명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플라스틱과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상승을 보이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정부정책 관련주 원전주라든지 UAM, 그리고 모빌리티 쪽, 그리고 AI 정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전용 공장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현대차 관련주가 또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고 시장 상황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주안점을 두는 정책 등 대내외적 변수를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도록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은 10일 20대 정부 추tom에 따른 국내 사업 영향 보고서를 내면서 여기에 이 최근에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분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첨단 산업의 취급차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인재 양성, 숫자 확대 등으로 오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동차는 친환경 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 8%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UAM이죠. UAM 부분 양분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방침이고, 배터리 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이자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해서 국내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 개발 투자 확대, 국제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메타버스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오는 2027년 별 기술력을 최고급 대비 93% 이상 제고할 계획을 갖추고 있고요. 네트워크는 5G, 6G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네트워크 안정성, 사이버 보안, 대응력 강화로 디지털 기반 정보화 및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 친환경 분야가 있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죠. 탈원전 정책 폐기로 에너지 믹스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수급 안정, 에너지 신산업 방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도 여러 개가 있죠. 태양광도 있고, 수력, 원자력 이런 풍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관련된 섹터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 이행 방안 조정을 통해서 단기적인 부담은 경감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위해서 녹색 분류 체계의 원전을 포함해 원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차기 팬데믹 상황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서
백신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위기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보건안전 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고,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 전문 의료 확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 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필수 공공의료 등을 확대하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물류, 방산, 우주산업 분야 이렇게 또 있는데, 제 방산 같은 경우는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검정부로 확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 기술과 방위산업의 접목을 통해서 방위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도 핵심 경쟁력 확보 및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등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광 분야도 있는데, 미디어는 낮은 기재 개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혁신 성장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를 지난해 19조 5천억에서 2027년 30조 원으로 확대를 할 방침이고요. 그 외에 유통, 식품, 농협 분야도 있어요. 농업은 농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성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국내 농업 경쟁력 및 생산량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 촉진에 따라서 농업 밸류체인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디지털 플랫폼 분야들도 있는데, 금융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금융 관련, 그리고 금융권 경쟁의 증가를 해야 되고, 디지털 자산 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 확장 기능을 해야 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 개방을 통해서 민간의 혁신 역량 수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구원은 경제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IT, 과학, 그리고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주식시장, 국내시장 보시면 이런 인플레 관련 기술 말고는 정부 정책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 기술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 기술도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슈에 따라서. 자, 그리고 원래는 제가 캔들 교육, 기본적 분석인 캔들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해드리지 못하고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 예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어제 미증시 혼자서를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또 성투하시고 행복하게 오늘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